안녕하세요. 자, 오늘 그 관광 콘텐츠 개발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주제는 마케팅 전략 계획이죠.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은 그 두 번째 마케팅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우리가 여행 상품 그 마케팅의 어떤 개념, 마켓의 개념, 마케팅의 개념 이러면서 이제 STP 전략,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다음에 포지셔닝 전략 해가지고 우리 STP 전략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마케팅 믹스란 무엇인가? 여러분 다 아실 건데 마케팅 믹스. 그래서 마케팅 믹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각각의 마케팅 믹스의 각각의 그 단위 요소가 되고 있는 4P라 그러죠. 우리 그 4P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서 여행업계에서 주로 포인트는 그 실무로서는 여행업계 쪽, 그 관광산업 쪽에서 4P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러면서 4차 산업 때 마케팅은 어떤 시기로 좀 돼야 되나. 사실 지금 현재 거의 다 언컨택 해가지고 뭐랄까요, 어저께들 보게 되면 어떤 쏠림 현상이 좀 상당히 심화되는 이런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까지 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마케팅 믹스란 많이 들어보셨죠? 마케팅 믹스란 뭘까? 뭐죠? 마케팅 믹스. 가면 떠오르는 게 있나요? 이 마케팅 믹스. 믹스하면 딱 아시겠죠? 일단 믹스니까 무언가 섞어 놓은 거겠죠. 무언가를 섞어놨다. 우리가 이렇게 마케팅 믹스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4P라는 말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이 4P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이 4P를 누가 가장 먼저 주장했을까? 주장을 했을 것 같아요? 4P라.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알고 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롬 메카시라는 학자가 있죠. 제롬 메카시라는 학자가 4P의 전략을 갖다 맨 먼저 주창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롬 메카시가 그걸 했고, 그걸 갖다 필립 코트라는 경제학자가 믹스란 말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마케팅 믹스를 하게 되죠. 그래서 최소한 4P 전략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런 4P 전략이 있지만, 이 4P라는 말을 가장 먼저 꺼냈던 게 이제 제롬 메카시라는 경제학자고, 그걸 갖다가 믹스를 잘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성공적인 어떤 매출을 끌어올리고, 사실 마케팅이라는 게 결국에는 고객들 간의 고객과 공급업자, 생산업자의 어떤 익스체인지, 교환을 잘 이루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을 잘 하기 위해서는 믹스를 되게 잘해야 된다라고 했던 필립 코트의 말도 중요하죠. 그럼 이 믹스란 뭐냐? 디자인하는 일이에요. 디자인. 잘 섞어야 된다. 잘 비벼야 된다 이거죠. 아까 말한 그 제롬 맥커시가 맨 처음에 주창한 4P에 대해서, 우리가 4P에 대해서 그걸 잘 버무려야 된다. 어쩔 때는 뭐 좀 이 소금이 많이 들어가거나 뭐 고추장이 많이 들어가거나 뭐 이런 게 되면은 좀 맛이 너무 맵거나 짜거나 이래서 안 되게 되겠죠. 그럼 안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먹을 수 있도록 잘 비벼줘야 된다. 즉 디자인해야 된다. 그래서 마케팅 목표 최대한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거죠.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극대화하기 위해서 잘 믹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마케팅 믹스가 되겠죠. 근데 이 마케팅 믹스 4P 전략, 기본 4P 전략 다 알고 있죠. 프라이스, P, 그다음에 플레이스, 일명 유통, 그렇죠? 프라이스야 먼저 여러분들 가격이죠. 가격. 그다음에 이제 플레이스, 우리가 이제 편하게 이제 굳이 번역한다면 유통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프로모션, 촉진, 어떤 광고, 그렇죠? 광고, 홍보 뭐 이런 거가 되겠죠. 촉진. 그다음에 프로덕트, 뭐니도 중요한 제품, 그 상품. 여기 이제 어떤 제품이라든가 서비스 이런 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런 4P 전략. 그래서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프로덕트. 요것이 잘 믹스, 잘 버무리고 잘 디자인해야 된다. 여기 있죠. 필립 코틀러가. 요걸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그 믹스를 시키느냐. 가격 면에서, 상품의 내용, 품질 면에서, 아니면 유통 전략 얼마나 잘 짜느냐. 그다음에 광고 전략, 홍보 촉진 전략, 프로모션 얼마나 잘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잘 버무려서 잘 디자인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될 건 뭐냐. 이제 프라이스를 한번 가서 보도록 할게요. 프라이스, 가격이 뭐죠? 이 가격의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가격이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가격 산출을 해낼 때 그 제품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가격 산정에서 가격 산출을 제대로 잘 하지 못하면 아주 그냥 골치 아픕니다. 그 고객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억셉트할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이런 거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격 일단 뭐냐, 교환 가치죠. 시장에서 인정이 되고 있는 하나의 교환 가치가 이제 가격이다. 그 가격이 하나의 레퍼런스 기준점이 되는 거죠. 제품이나 서비스의 기준점을 주고 있다. 그냥 그래 100원 그 정도면 적당해. 구매도 할 만하고 파는 사람들도 이 정도 난 수익이 좀 났으니까 적당히 그 정도 팔면 돼. 물론 200원 팔면 더 좋겠지만 공급업자 입장에서는 또 수요 구매를 하는 입장에서 80원도 괜찮지만 100원 정도도 내가 인정해 줄 수 있어. 이런 교환 가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교환 가치가 시장에서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제 가격은 뭐예요? 금전적인 가치죠. 소비자가 지불하는 금전적인 가치. 그게 어떤 화폐로서, 어떤 금으로서, 어떤 화폐를 대용하는 어떤 다른 걸로서도 지불할 수 있는 어떤 금전적인 가치. 요것이 이제 가격이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인정되고 교환되는, 인정되어서 교환되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의 교환 가치가 바로 가격이다라고 보시게 되겠죠. 이런 근데 가격은 우리가 하한선과 상한선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하한선은 뭐예요? 원가, 일명 원가라고 할 수 있겠죠. 가격은 이제 상한선과 하한선인데 일명 하한선은 뭐다? 네, 원가죠, 원가. 원가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상한선은 뭐예요?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지각된 가치, 인지를 해준 거죠. 최소한 인지를 해줘. 그 이상은 하게 되면 안 팔리잖아요.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 만든 제품을, 서비스를 산출하는 제공하는 의미가 없어. 아무도 이용을 안 하는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교환 가치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버리면 가격의 의미는 필요 없다라는 거죠. 즉 고객이 결국에는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그래서 금전적으로 가치를 제공하는 이런 소비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지각된 가치가 뭐다? 가격의 상한선이야. 그걸 넘어서면은 안 사니까, 이용을 안 하니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항상 하한선과 상한선이 있다. 그래서 상한선에서 공급업자 입장에서 상한선의 입장에서 제공이 되면 상당히 좋겠지만 사실 쉽지 않은 얘기죠. 또 하한선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겠죠. 반면에 구매를 하려는 사람들은 하한선에서 사고 싶어 하겠죠. 그러나 그건 말도 안 되겠죠. 공급업자가 그렇다면 굶어 죽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정한 수익을 남길 수 있게 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그 가격은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는데 이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가격들은 마케팅과 공급하거나 수요의 원칙에 의해서 마케팅과 공급의 수요 원칙에 의해서 이 상한선과 하한선 사이에서 가격이 결정이 난다라고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겠죠. 공급업자나 수요업자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수요가 많으면 많을수록 상한선에 가까워질 거고, 그렇죠? 공급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한선에 가까워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이 왔다 갔다 탄력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마케팅하는 마케터들이 어떤 마케팅 전략을 펼치느냐에 따라 또한 가격이 결정이 난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이렇게 볼 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이 가격은 과연 어떤 건가? 소비자 입장에서 지금은 이제 어떤 객관적인 입장에서, 경제학적인 입장에서 이런 걸 봤을 텐데,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가 되게 중요하다. 소비자가 아까 얘기했지만 상한선에 다다르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 가격을 어떻게 인지를 하고 있는가? 이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을 갖다가 상당히 얼마나 가격을 고려하고 소비 활동을 하는가, 구매 의사 활동이 이루어지는가 있을 때 상당히 많은, 특히나 이 서비스 상품은 왜? 무형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서비스 상품 무형성을 갖고 있으니까 이 가격이 상당히 예민하게 작용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가격이 뭐가 된다? 어떤 레퍼런스가 돼 버리거든. 서비스 질을 평가하는데 기준을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되게 크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 이 가격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고려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은 과연 서비스 원가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이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때 가격이 예민한 거예요. 서비스의 원가라는 게 과연 뭔데? 그걸 알 수가 상당히 힘들죠. 정형화 시킨다라는 게 어떤 숫자로서 표시하는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를 거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누구나 뭐가 있다? 레퍼런스 프라이스라는 게 있어요. 중고 가격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비교가 되는 거죠. 그 기준점이 되는 가격을 보고 내가 많이 줬다, 적게 줬다, 적정한 가격은 이 정도가 형성이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그걸 갖다 보면 가장 최근에 유사한, 가장 최근에 유사하게 내가 지불한 가격이 있다면 그게 소비자의 기억 속에 들어가 있는 가격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예, 레퍼런스 중고 가격이에요. 그걸 기준 삼아서 가격을 결정한다. 특히나 이 서비스 상품에 대해서는 내가 준 기억에. 그러나 공산품은 벌써 시장에 나와 있는 것 갖고선 판단을 하거든. 그러나 이 서비스 상품은 조금은 다르다. 소비자의 기억 속에 들어가 있는 가격이 되는 거예요. 소비자의 기억 속에. 그래서 기억 속에 그러면 뭐냐, 가장 최근에 지불한 가격, 가장 유사한 유사한 제공물에 대해서, 즉 그 받은 서비스에 대해서 내가 지불한 가격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가 이제 이 레퍼런스 가격이 된다. 그다음에 이제 자주 지불하거나 혹은 자주 그 유사한 서비스를 자주 받았어. 그래서 자주 지불한 그 가격들이 뭐다? 레퍼런스 가격이 돼. 기준점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유사한 그 제공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지불한 가격이 평균이 되는 거예요. 이제 가격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럼 적당한 그 평균을 내는, 어쩔 땐 100원 내고 어쩔 땐 80원 내고 막 이랬다고 봅시다. 그러면 고객이 준비하는 가격은 뭐다? 90원이죠. 그러니까 그 90원에 가격이 형성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품질 서비스 품질을 갖다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산정을 할 수 있는 거고, 가격을 가장 많이 고려를 한다 그랬으니까, 가격 가장 고려를 하고 있으니까 소비자는 가격을 서비스 원가나 서비스 품질의 지표로서 이제 사용하는 거죠. 구매할 때 저거 100원? 그러면 서비스 원가가 한 80원 되고 저기 뭐 한 10원 받고 그래 좀 적당히 괜찮겠다. 그 품질이 100원짜리자 그러면 나름 뭐 괜찮은 품질이겠다 라고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격은 뭐예요? 가격은 서비스의 그 원가는 서비스 품질의 지표로서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격이 결국엔 뭐예요? 가격이 서비스에서는 그 가격이 역시 그 레퍼런스 중요한 지표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건 또 두 가지 종류가 존재해요. 가격을 제한 다른 정보가 존재할 경우에는 가격이 또 이렇게 적용하지 않아요. 기준점은 다른 정보가 있다. 가격 대신 그렇다면 그 정보의 서비스의 품질을 갖다 판단을 하겠죠. 그렇지만 그 가격 이외에는 품질을 판단할 만한 어떤 지표나 정보가 없다. 그랬을 땐 가격이 품질에 대해서 최상의 변수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가장 최상의 변수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격의 역할은 뭐다? 어떤 서비스 원가나 서비스 품질의 지표로서 사용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가 몇 번씩 지불한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유사한 제가 제공한 서비스를 받았거나 이랬을 때 사용했던 지불했던 가격은 하나의 소비자의 기억 속에 들어가 있는 레퍼런스 가격, 중거 가격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된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되게 되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산자 입장에서 여행 상품의 가격을 이제 책정을 해야 되겠죠. 가격을 책정을 하려면 이제 중요한 거는 뭐가 되겠어요? 가격을 책정을 해야 되니까. 가격을 책정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격 정책을 우선 수립이 돼야 된다. 이 가격 정책을 수립을 못하면 안 돼요. 가격 정책은 둘 중에 하나를 해줘야 되거든. 나는 이번에 이 가격 마케팅 전략을 펼칠 때 있어서 내가 이번에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는 뭘로 나가겠다? 시장을 점유하는 게 확보다. 나는 시장 점유하는 게 확보다. 나는 시장을 점유하는 것을 확보로 잡고 싶다. 그게 아니다. 나는 단기간 내 이윤을 내고 싶다. 이런 식으로 둘 중에 하나는 가격 정책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나의 시장을 확보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아니다. 나는 단기간에 그냥 이윤을 보고 빠져나가겠다. 이 제품.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 정책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은 프라이스, 상품에 따라서 어떤 유통 전략에 따라서 뭐 많은 여러 가지가 이제 변수가 있긴 하겠죠. 그러나 분명히 이거를 설치는 데서 가격을 때 결정할 수 있다. 시장 점유율의 확보인 것은 뭐예요? 일반적으로 저가격이죠. 가격이 싸야 많이 사겠죠. 이건 고금을 통한 진리죠. 가격이 일단 저렴해. 저가 정책을 펼치는 거죠. 근데 이건 단점들은 뭐예요? 한번 그렇게 가격이 형성되면 시장에서 100원짜리 형성돼 갑자기 150원 받는다? 그럼 아무도 안 사죠. 적당할 수밖에. 한번 여기서 인정이 됐던 가격은 그 인상이 어렵다라는 거죠. 이것은 규모의 경제, 무슨 얘기죠?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이런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시장 침투 전략을 펼칠 거냐, 시장 점유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속적인 원가를, 이 노력은 여기서는 이제 지속적으로는 어떤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새로운 수익원을 갖다 창출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수익원을,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해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해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시장 점유율 확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가를 절감하는, 원가를 계속 지속적으로 원가를 절감하는 것을 하든가, 아니면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해내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중에 두 가지를 계속 꾸준히 노력해줘야 되는 게 이 바로 시장 점유율 확보. 그래서 저가 정책을 펼치는 거다. 두 번째는 단기간 이윤 확보는 뭐예요?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죠. 희귀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어떤 경쟁력인 거죠. 이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가 나하고 싸워서 나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럴 때, 나만 이거를 제대로 한다. 이럴 때, 즉 희귀성,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럴 때만이 가격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초기에 고가격 정책을 펼칠 수 있다라는 거죠. 초기에 고가격 가격을 펼치게 된다면 수익이 발생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보게 된 상품의 질이나 상품 이미지가 되게 높다라고 보는. 하여튼 결론은 뭐야? 가격 정책이 되게 중요하다. 나는 도대체 뭐로 갈 거냐? 시장 점유율로 갈 건지 단기간 내 이윤 확보가 목표인지 이런 걸 결정해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결정 방법은 이제 좀 더 이제 순차적 가격 결정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아까 변수가 몇 개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이 첫째, 시장의 진입 순서. 요거는 이제 하나의 내가 상품의 그 주기라는 게 있어요. 다음에 이제 상품 관련된 시간을 할 때 상품이 주기라는 게, 상품이 처음에 나왔을 때 나하고 가지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다가 성숙이 완전히 돼가지고 잘 팔리다가 이제 되게 어느 순간 되면 어떤 이런저런 이유에서 또 그 상품은 또 사라지고 소멸되게 되겠죠. 이런 상품의 주기에 따라서 가격 결정이 되겠죠. 처음에 나왔을 때는 나중에 거의 쇠퇴될 때 요금이 상품가 변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제품의 이제 최종 원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당연하겠죠. 원가는 이제 따져봐야 돼요. 지금 경쟁 상대들의 어떤 가격도 있어야겠죠. 시장에서 유사한 제품이 어서 시장에서 벌써 인정된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쟁사들이 있다라면, 경쟁 제품들이 있다라면 거기에 따라서도 이제 정리가 되겠죠. 그 다음으로서 이제 소비자 조사하는 가격이 있겠죠. 소비자가 희망하는 가격, 소비자가 이 정도면 괜찮은 이런 가격들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것이 이제 그 가격을 결정하는 인자인데, 요럴 때 이제 아까 전력 유형, 갖다 가격 정책도 가격 침투 전략을 할 거냐, 고가 전략을 펼 거냐. 그래서 가격 침투 전략은 뭐예요? 가격 저항을 최소화하는 박리담을 시장 침투하겠다는 거다. 시장을 침투하겠다. 이런 전략을 펼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가 된다? 요건 바로 저가 전략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겠죠. 가격 침투 전략을 펼치게 되는 저가 전략으로 가게 됐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경쟁적 제품이 이게 없다? 그러면 고가 전략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가격 침투를 하면서도 그때 다 달라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하여튼 가격 침투 전략은 뭐다? 시장을 갖다가 점유율을 확대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고서는 이제 경쟁 상품 가격을 비교했을 때 이건 안 되겠다. 동등한 전략이라든가 동등하거나 저가 전략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내리겠죠. 그 다음에서 이제 고가 전략이에요. 고가 전략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어떤 희귀성을 갖고 있다. 이럴 때 수익을 많이 우위가 되고 어떤 기술적인 우위를 다 보유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상품의 질, 상품의 이미지, 어떤 기술, 신기술 이런 것들을 갖다 확보할 수 있었다. 라면 아무래도 고가 전략을 펼칠 수 있겠죠. 이런 전략을 펼치게 됨으로써 수익을 많이 남길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이 여행업계나 이런 관광업계 보면 이제 크로아티아 상품. 처음에 크로아티아 상품은 제대로 만들어낸 여행사들이 없었죠. 인기를 갑자기 확 탔습니다. 배우 김자옥 씨에 의해서 배우 고인이 되신 김자옥 씨가 마지막으로 촬영했던 드라마가 바로 이 크로아티아였죠. 꽃보다 누나인가요? 꽃보다 누나라는 드라마. 그러면서 이 크로아티아가 되게 많이 알려졌는데, 여기 크로아티아가 그때 당시에 그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여행 산업에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는 비행기 직항이 없었다. 비행기 직항이 없으니까 자그레브에 비행기 직항이 안 들어갔거든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 멀리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혹은 이태리 오스트리아 비엔나라든가 이태리 베니스에서 달려가는 거예요. 베니스에서 달려가 한 8시간 걸립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도 한 6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멀거든. 그럴 때 한진관광이 독보적으로 비행기를 띄웠죠. 한진관광은 대한항공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자매회사잖아요.
한 그룹이 쌓여. 그래가지고 그런 걸 많이 하죠. 그래서 이 한진강에 그런 걸 되게 많이 해요. 아무도 못 따라하는 상품이잖아. 할 수가 없는. 대한항공은 비행기를 안 빌려주는데 다른 여행사에. 그렇죠? 한진관광이 그러니까 그럴 걸 한다. 또한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알래스카 이미지를 끌어냈는데 알래스카도 똑같아요. 알래스카도 정기적으로 다니는 앵커리지 들어가는 비행기는 없어요. 그래서 한진관광이 7월 8월에 많을 때는 한 대여섯 번, 적을 때는 한 서너 번 정도 직항으로 비행기를 전 세계를 띄우자. 그래가지고 가격을 아주 좀 비싸게 책정을 한다. 고가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거죠. 수익을 많이 남기는 거죠. 아이폰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 상당히 고가 전략을 펼치고 있죠. 여기 물론 따라서 우리 삼성 갤럭시도 마찬가지고 고가 전략이 잘 정착됐다. 누가 함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의 독보적인 브랜드, 기술, 이미지 다 갖고 있죠. 그러니까 고가 전략을 펼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스웨덴 프랑스의 유명한 그 휴양지 클럽 메드죠. 여기도 고가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는 거다. 그래서 충분히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왜 클럽메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브랜드, 상품의 브랜드라든가 어떤 서비스 퀄리티 거기에 플러스 컨디션들이 여기는 모든 게 다 올 인클루시브예요. 웬만한 게 다 포함되어 있다. 아침, 점심, 저녁 다 포함. 거기서 노는 액티비티, 어떤 활동들도 다 포함을 시켜주죠. 가격에 모든 것들이 이러한 것을 해주려면 그 리조트는 휴양지는 모든 거를 다 갖추고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또 일반적으로 뭐 리조트 하나 그냥 바닷가에 정말 이쁘고 아름다운 바닷가 리조트 하나 져놨다 그래서 객실이 있다 그래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을 전부 다 갖추고 있어야지만 이런 정책을 다 펼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여행 상품은 이제 그런 식으로 고가 정책이냐 저가 정책이냐 뭐 동등한 정책이냐 펼치는 이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으로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하나하나에 그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게 되면 여행 상품 결정할 때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겠죠. 뭐 교통비, 지상경비, 뭐 항공이라든가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버스비라든가 뭐 저 철도 비용, 먹는 거 비용, 보는 거 비용, 자는 거 비용, 가이드 비용 이런 게 다 들어가잖아요. 이런 직접비들, 또는 간접비들도 많이 또 생기겠죠. 여행사를 운영하는 뭐 임대료라든가 호텔을 운영하는 이런 또 광고 비용이 거기다 이제 마진 이렇게 해서 이제 여행 상품 결정하는데 여기에 비용, 수요, 경제 이 세 가지 요령에 어디에 중점 포인트를 두느냐에 따라 또 가격을 결정하는 이런 방법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는 코스트에 더 방점을 두겠다. 나는 수요에 대해서, 나는 경쟁에 대해서. 그럼 거기 따른 거죠. 원가 지향적. 이거는 그냥 비용만 나는 신경 쓰겠다. 딴 건 하실 필요 없어. 나의 고집대로 내 제품은 오직 원가 플러스 마진이야. 이렇게 수요 지향적. 아, 수요가 없네? 그럼 좀 저가. 수요가 많네? 그럼 고가.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경쟁 지향적인 거다. 아, 경쟁 상품들 보니까는 아, 가격이 이러네? 그럼 나도 이제 거기에 맞죠. 그래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김치찌개, 된장찌개는 제가 웬만한 데 어딜 돌아다녀 봐도 거의 다 7,000원, 8,000원에 굳혀져 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경쟁 지향적인 가격이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혼자서. 그 다음 이제 마케팅 지향적인 것이 또 있겠죠. 이 또한 마케팅 지향적인 게 있다. 그래서 마케터들이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고가 정책이냐 저가 정책이냐에 따라서 이런 것이 하게 되죠. 광고를 어떻게 하느냐, 내가 타겟을 어디다 두고 할 거냐에 따라서 또한 결정이 되는 마케팅 지향적. 그래서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펼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가격 결정을 보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하나 더 좀 저희 봐야 될 거는 여행 상품이 그 가격 결정에 좀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뭐가 있다? 여행 상품의 특징을 보게 되면 그 상품 가격. 일단 여행 소재 공급업체 제시하는 요금에 좌우돼요. 즉 이게 무슨 얘기냐? 여행 상품 가격 결정할 때, 자, 호텔 혹은 항공 이게 가격 결정하는데 영향력이 되게 크다. 여행 소재, 그다음에 현지에서. 그러니까는 여행 상품은 그 여행을 관광 상품을 만드는 곳에서 소위 얘기해서 에이전트에서 가격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내 맘대로. 즉 숙박 여행이라면, 숙박 관광 상품이라면 호텔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테고, 장거리라면, 해외 상품이라면 또 뭐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해요? 항공이 되겠죠. 이렇게 여행 상품 그 소재, 여행 상품을 구성하는 소재들의 그 소재들 공급하는 업체가 상당히 중요하다. 거기에 또 좌우된다라는 그 뜻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급의 경직성을 갖고 있어요. 이건 왜 그 여행 소재 공급 업체가 유한하잖아요. 무제한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자면 나 10,000명 갈게.
10,000명 재워줄 수 있나? 안 되죠. 한때 그런 적이 있어요. 그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그 10,000명이 온다는데 뭐 10,000명을 못 받는 거야. 잘 데가 없어, 잘 데. 10,000명이면 객실이 5,000개가 필요해요. 지금 롯데호텔 같은 경우에 400개 정도, 3,400개거든. 그렇죠. 3,400개면 5,600명밖에 못 재잖아요. 그 호텔이 몇 개가 필요해? 엄청나게 10개죠. 그럼 호텔 다 비어있는 상태에서 일단 가정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항상 호텔도 어느 정도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좀 끊어서 와주십시오. 1,000명씩, 2,000명씩. 그래서 그때 2,000명씩 5번에 나눠서 온 적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즉 여행 소재의 공급 능력이 유한하단 말이에요. 무제한으로 제공해 줄 수, 일반 제조업품들은 무제한으로 제공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거 우린 비행기 좌석도 한정적이고 자는 방도 한정적이고 이런 한계가 있단 말이야. 근데 공급의 경직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행 상품은 공급 능력에 따라 가격이 결정이 되는 경향이 있다. 다음은 이제 해당 기간이죠. 교통기관 정책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가격 결정도. 자, 최근에 제가 경험에서 필드에 있던 건데 예전에는 처음에 그 가격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없었던 항목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 유료할증료라는 겁니다. 처음에 유료할증료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나 하도 유가가 왔다 갔다 하는 요동을 치니까 정부에서 교통기관에서 어떻게 한다? 항공사들의 어떤 수익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매달 유료할증료가 바뀌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에 어떤 정책에 또 의존하는 경향도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도 공급업체가 그렇게 되고, 공급업체 유한 때문에 성수기 비수기라는 게 있고, 물론 이제 수요도 작용이 되는 거죠. 해당 기간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 라고 보면 되죠. 이런 해당 기간은 또 환율도 적용될 수 있어요. 환율 특히 이거는 해외 상품, 또 해외에서 국내 들어오는 상품, 즉 국제 상품에 대한 거죠.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가 적용되는 건 이제 환율이죠. 그러나 도메스틱, 국내에서 국내 사람이 국내만 이용하는 관광 상품은 뭐 환율에 큰 영향을 아주 안 받는 건 아니지만 거의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다음으로서는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이제 상품이에요. 상품. 이 상품은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